그럼 1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그리고 대학원에 가야 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정말 많겠지만, 이제 휴학을 포함해서 잠깐 쉬었던 시간을 포함해서 한 8년간 대학원 생활을 해본 제 경험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원은 물론 지식적인 것, 간호학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것들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냐? 저는 그 중에 방법, 여기다가 제가 방법이라고 써볼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식적인 거 다음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어떻게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강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해야 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할 그럴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른 모든 거를 배우고 공부하는데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또 대학원은 주어져요. 도서관 서비스도 좋고, 이제 책도 워낙 많고, 공부의 달인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같은 등록금을 좀 내고 어떤 대학원생은 그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졸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대학원생은 그냥 출석만 하면서 학점만 따가시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학원은 대학원생에게 공부할 환경은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무엇을 얻어가는지는 학생마다 다르다.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보는 것. 그럴 기회가 대학원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그럴 환경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내가 여름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어떻게든 가을, 겨울, 봄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부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논문이 좀 써질 때도 있고 안 써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이 대학원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쨌든 2년 이상은 최소 연한 2년이니까 2년 이상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 보면서 삶을 대하는 방식, 그 태도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학위는 혼자 열심히 한다고 취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아니에요. 저는 2차 자료 분석을 해서 논문 쓸 거라서 저 혼자 노력해서 받을 겁니다. 라는 분도 계시는데 그조차 혼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도 교수님과 논문 통과할 때까지 그 여정을 같이 하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논문 심사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논문 심사위원들을 모으는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심사 자체를 못 받고 당연히 학위는 못 받죠. 여러분 대학원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안 계시면 학위를 못 받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사 연구를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분들이 여러분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지 자료,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한 분 한 분의 데이터, 자료가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혼자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자분이 계셔야지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문헌도 쓰시죠? 그거 다 선행 연구자가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선행 연구자가 만약 연구를 안 했으면 여러분들 레퍼런스 달 수가 없죠. 그거 역시 여러분 학위에 어떤 사람이 영향을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학위 논문 심사 받을 때는 어떠세요? 석사는 뭐 3분, 박사는 5분 정도의 심사위원이 계시죠.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심사장에 오시고 여러분 논문을 검토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이 학위를 받습니다. 결코 혼자서 학위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제 박사학위 논문에 몇 명 정도가 관여를 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지도 교수님, 심사위원분들, 연구 대상자, 그리고 선행 연구자. 어느 정도 될까? 레퍼런스만 100개가 넘거든요. 연구 대상자들도 50여 명이 넘고요. 심사위원 5분에. 이렇게 대략 생각해보니까 100명은 좋게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위 취득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학원에 가서 본인의 연구를 하고 본인의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아, 세상에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구나. 이거를 몸소 체험하는 게 바로 대학원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학원은 그 설립 목적이 분명해요. 국가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기도 하고, 대학 자체에서 그 설립 목적을 분명히 공시하기도 하는데, 대학원은 학자, 연구자, 교육자 양성기관입니다. 이 학자, 연구자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잘해야 되고요. 교육자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사람에 대한 감사와 이해가 깊은 사람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학원은 연구할 사람, 교육할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나왔는데 이 교수가 될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의 체크리스트 10개 중 상위 3개는 대학원생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교수가 될 사람은 당연히 대학원 과정을 거치니까요. 이 모르는 것을 배울 때 재미가 있는 거, 읽을 거리를 좋아하는 거,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호기심이 있는 거, 이거 바로 연구자, 교육자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외에도 뭐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원 가는 것도 뭐 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 승진의 목적으로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기 개발의 이유로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뭐 공부를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마음에서 아니면 학부 컴플렉스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그 성취감을 위해서 대학원 학위가 필요한다든가. 사실 이 모든 이유가 개인에게는 대학원에 가려는 목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설립 목적과 지원자의 궁합이 딱 잘 맞는 경우는 지원자가 학문적인 호기심, 배움, 읽을 것, 연구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대학원을 지원하든 간에 뭐 개인적인 사유와 더불어서 대학원이 원하는 학자, 연구자, 교육자 양성기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대학원에 양성하려는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대학원에 가야 될 사람은 바로 학자, 연구자, 학문적 호기심, 배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다. 혹은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대학원을 가야 한다면 이 대학원의 설립 목적, 학자, 연구자, 교육자 양성기관이라는 이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약간 대학원에 대한 판단이 서셨나요? 내가 대학원을 갈지 말지. 약간 긴가민가 하다면, 상대방, 이제 대학원 장점, 단점을 좀 알아보고, 이 장단점을 여러분이 2개 다 취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원의 장점은 사실은 입학 후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졸업 후인 학위 취득 이후에 생기는 게 바로 대학원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입학 시점부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장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학원을 졸업, 학위를 취득하면 기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사를 받았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해볼 수 없었던 것들이 석사랑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가 생기죠.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석사학위 이상이면 시간 강사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임용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임상경력과 석사학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임 교수는 여기에 박사학위와 연구 실적, 논문 실적, 교육 경력이 추가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모두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학위를 취득했을 때 생기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것은 장점으로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학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우선은 주변에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죠. 어떤 과정을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고 사회적으로 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죠.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쓰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도 계시고, 뭐 브리꼴레르를 쓰셨던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도 그렇고요. 중증 외상 분야 전문가이신 골든아워 저자이신 이국종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학원을 나와서 자신의 분야에서 좀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계셔서 대학원을 졸업해서 학위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우선 주변에서 보는 인식들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성취죠. 이거는 사실 그 무엇보다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만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해내면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학위 논문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써냈네. 내가 학위를 땄네. 해냈네. 이런 만족감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자신감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논문 쓰는 거, 일기 쓰는 것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힘든 일을 해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만 스스로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자존감 상승은 그 무엇을 하든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원도 단점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모든 게 다 잘 진행돼서 막 논스톱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 심사장이 열린다 해도 최소 2년 이상이거든요. 수합 연한이 2년이니까 이 최소라는 말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는 게 다수의 학교에서 재학 연한이라는 걸 두기도 합니다. 석사 과정은 몇 년 이내에 수료해라. 박사 과정은 몇 년 이내에 수료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학위 논문도 대학원 입학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학위 논문 심사를 받아라. 이런 학칙이 있는 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은 약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정한 시간 내에 수료를 하고 논문도 통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점으로는 이제 비용인데요. 국립대학원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 학기에 약 400만 선이고요. 사립대학교는 한 600만 원 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최소 수업 연한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최소 이제 4학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600 곱하기 4 하면 이제 2,400만 원이 최소 학교에 들어가는 등록금이고 이 외에 다른 여러 항목들이 있죠. 책값도 내야 되고요. 교통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교통비도 있고
거기 학교에서 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식사를 하신다면 뭐 식비도 당연히 포함될 거고, 그리고 입학금이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걸 여러 가지 걸 생각하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석사 과정만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제 보장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보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학원 나오면 제가 좋은 데 취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승진이 보장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뭐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학원의 학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 보장의 맞은편에 있는 것처럼 기회는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석사 학위가 없어서 원서를 내지 못했던 곳이 있었다면 석사 학위를 따면 이제 낼 수가 있겠죠. 내가 그전에는 박사 학위가 없어서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박사 학위를 따고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은 딱 학위를 주는 것까지만 합니다. 이후에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승진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의 몫이지 대학원에서 여러분에게 막 추진해주고 뭐 이렇게 알아봐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대학원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의 장단점까지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갈 준비가 되셨다면 이 3부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은 어떻게 입학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4가지를 지금 화면에 해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답을 해보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나를 안다 일부와 연결되는 맥락인데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게 뭐예요? 필요한 지식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가야 할 대학원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게 중환자 전문 간호사가 되는 방법이다. 중환자 전문 간호사 학위를 받고 싶다. 이게 석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것을 1번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이 당연히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2번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 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전문대학원은 사실 간호 쪽은 아닌 분야라서 요거는 제외해두고 간호 쪽에서 주로 많이 가는 데가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가 있고 여기 특수대학원 보건대학원을 이제 간호사 출신들이 많이 가시고 전문간호사 대학원도 전문간호사 과정도 이제 특수대학원에 포함시킨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선택했다면 전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대학원 생활에 학위 취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지도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저명한 교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거기 때문에 특정 교수님을 제가 지칭할 수는 없어요. 각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의 교수님을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그 교수진이라고 홈페이지에 교수진을 치면 그 교수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고 관심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논문들 리스트를 보고 그 교수의 관심 분야를 보고 뭐 학회 활동을 보고 하면서 이 교수님이 나랑 비슷한 관심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을 몇 명 이렇게 추려서 그 교수님이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가 너무 오지에 있으면 또 다니기 힘드시겠죠. 그것과 학교의 위치, 수업 날짜, 수업 시간을 절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과 나의 학교 출석, 그리고 수업 날짜 시간들, 요거를 조합해서 교집합을 찾으셔서 학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처럼 고등학교 때 지금 물론 지금도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녔던 수십 년 전에는 스카이가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은 스카이가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관심 분야, 그 다음에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잘 지도해줄 지도 교수, 그리고 그 학교의 커리큘럼과 학교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택하셨으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서류가 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서류들을 좀 리스트를 말씀드리면 학부 성적표, 예, 필요하고요. 영어 성적표. 예, 이게 어느 정도 점수면 되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뭐 상한선, 그러니까 하한선을 정해놓은 학교가 덜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탭스 600점 이상만 지원을 해라. 그 성적표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학교도 있지만 그냥 내라라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원 입학원서 쓰기 전에 영어 성적을 단 한 번 봐서는 좋은 성적이 못 나와요.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라는 게 어떤 시험적인 환경도 필요하고 시험의 그 출제 의도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익숙해지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한 두세 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표를 아무거나 내면 되기 때문에 높은 성적표, 그래서 그런 영어 성적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경력사항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력사항은 여러분의 연구랑 동떨어진 경력보다는 조금 맥락이 비슷한 경력사항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삼남 이녀 중에 장녀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그 학교에서 궁금해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대학원이니까 대학원에 와서 연구를 할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할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할 사람인가? 연구를 할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포함된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학교를 지원한 이유가 궁금하기 때문에 나와 학교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학업 계획서는 뒤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다음으로 면접인데요. 이제 면접은 앞에 서류에 자기소개서와 맥락이 비슷합니다. 연구하고 공부할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연구와 연결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게 맥락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분야를 정한 이유도 단골 면접입니다. 면접 질문 리스트에 있습니다. 내가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조금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본교를 지원한 이유, 이런 것도 당연히 면접 단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압박 질문으로서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이 질문은 나보고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아봐라. 나를 압박하기 위한 질문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고, 그냥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답이 없는 질문이구나. 그냥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떠오르는 것을 좀 조리 있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은 사실 공부하는 성실한, 학구적인, 적극적인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뭐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뭐 표정 이런 것들을 이미지 메이킹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한 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 면접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면접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면접장이라는 긴장된 장소에서도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골 질문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보면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나는 이제 공부하고 성실한 사람, 학구적인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이랑 사립의 등록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 등록금 이외에도 좀 기타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학비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경우가 없으면 제일 좋으니까, 미리 학비를 좀 준비를 해놓고 대학원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계획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준비하는 서류 중에서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학업 계획서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그 대학원에서 어떤 양식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지원자는 써야 되겠지만 어떤 학교는 자유 양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틀을 주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알려드리는 학업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학교에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없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요 양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업 계획서 양식은 제가 여기 첨부 파일로 템플릿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설명드릴게요. 학업계획서 첫 번째는 희망 연구 분야, 본인의 연구 분야를 쓰시고 연구 계획 2번 항목에 연구 제목, 목적, 연구 배경, 필요성, 그리고 방법, 이렇게 인용 문헌 이런 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쓰실 때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이 연구 학업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걸로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되니까 그냥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쳐본다. 이 계획서가 꼭 되지 않아도 어쨌든 전문가이신 지도 교수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선은 자기가 원하는 그 연구, 원하는 계획을 마음껏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연구 경험 있으시면 쓰시면 되고 석박사 이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우선 저는 이제 구분을 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단 없이 그냥 한 A4 용지 한 장에 쭉 쓰게 되면 읽는 분도 조금 어려우니까 중간중간에 이거는 관심 분야 및 희망 연구 분야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넘버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시 소제목 제목처럼 이렇게 제목 그 앞에 숫자를 이렇게 앞에 구분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보시기 편하게 검토하시는 분이 좀 편하게 항목을 좀 구분을 하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합격자의 학업 계획서를 보면서 자기의 연구 분야 쪽으로 조금 바꿔서 모방을 먼저 해보고 자기 것으로 나만의 키워드를 적고 그 다음에 나의 글을 이제 완성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타인의 학업 계획서를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는 자기가 연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요. 그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제출을 할 때는 나만의 키워드를 적어서 나만의 연구로 나만의 학업 계획서로 변경을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학업 계획서 예시는 제 책에도 좀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 입학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상대방인 대학원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대학원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입학, 대학원 생활, 논문 심사 등등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강의 특강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에 쓴 내용과 동일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학 준비하면서 떨어질 걸 걱정하고 다니면서 졸업 못할 걸 걱정하고 이렇게 계속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것에서의 초점을 벗어난 거에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좀 포커싱을 두고 집중을 하시면 그쪽으로 진정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모두를 끌어안기는 해야 되겠지만 진짜 가고 싶은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얻든 그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진정 대학원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하시다면 학위가 진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셨으면 용감하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방향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